여러분. 우리 2차시, 3차시 수업입니다. 1차시 수업 때는 작업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작업장 유지관리에 어떤 것을 배웠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절삭류, 윤활유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저번 주에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은 또 체크리스트도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작업이에요. 우리 밀링 작업에서 기본 작업을 배울 건데, 한번 학습 목표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밀링 커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밀링 커터, 어떤 커터가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커터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세 번째로는 공구 고정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우겠습니다. 네, 이 밀링 커터의 그림을 보고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면 커터가 어떤 것 같나요? 그렇죠. 이 A 부분이 정면 커터입니다. 이 정면 커터고요. B는 어떤 부분 할 때 쓰는 것 같죠? 네, 센터 드릴이에요. 이 센터 드릴은 센터를 잡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쓰는 센터 드릴입니다. 그럼 C는 어떤 것 같죠? 네, 구멍을 뚫을 때 드릴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이 D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리머예요. 리머는 우리 구멍을 작업을 하고 나서 더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때 리머 작업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동그랗게 생겼죠? 끝부분이. 이것을 볼 앤드밀이라고 해요. 볼 앤드밀은 언제 쓰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캠 작업할 때, 우리 곡면 작업할 때 볼 앤드밀을 많이 사용합니다. 곡면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평한 앤드밀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끝이 둥그런 볼 앤드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F는 더브테일 커터인데요. 이 더브테일 커터는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혹시 이런 가공 형상을 본 적이 있을까요? 후반에 갔을 때 더브테일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더브테일 커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 볼까요? 이거는 어떤 커터일까요? 네, T홈 커터입니다. 우리 T홈 커터도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T홈으로 이러한 형상을 필요로 할 때 우리 T홈 커터를 사용합니다. 이 커터는 무엇일까요? 네, 라핑 앤드밀이라고 합니다. 이 라핑 앤드밀은 보통 일반 앤드밀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 라핑 앤드밀은 더 많이 거친 절삭을 할 때 사용하는 앤드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앤드밀과 라핑 앤드밀의 차이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앤드밀의 종류에는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앤드밀에는 일단 재질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그리고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재질은 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초경이 있어요. 이 앤드밀의 종류, 재질의 종류에는 하이스와 초경이 있는데, 하이스는 밀링 범용에서 많이 쓰고요. 초경은 CNC, NC 선반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초경은 치성이 강해요. 그러나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NC 가공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측정과 정확한 이 속도 제어를 위해서 초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 수명이 굉장히 길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범용에서는 하이스로 많이 씁니다. 하이스는 그냥 단순 작업을 할 때 밀링 범용을 쓰게 됩니다. 엔드밀은 구체적으로 재질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우리 이런 밀링 커터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형상에 적합한 밀링 커터를 선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밀링 커터의 구조, 그리고 절삭날의 위치 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와 명칭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링 커터의 앞서 종류가 어떻게 형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커터의 이름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정면 커터예요. 이 평면 가공을, 이 부위가 넓은 부분을 밀 때 정면 커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홈 커터, 바로 T홈 커터를 통해서 T홈 가공을 한다고 했어요. 이 커터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네, 더브테일 각도가 있는 곳은 바로 이 각도가 있는 부분은 각도나 더브테일 커터를 사용해서 이러한 가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엔드밀을 이용해서 홈 가공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홈을 파줄 때 우리가 엔드밀을 사용하고요. 이러한 형상들을 잘 구분해서 어떠한 커터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위에 있는 가공과 아래에 있는 가공의 차이를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 커터의 설치 방향을 한번 보세요. 네,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밀링 가공 머신의 종류가 수직 밀링 머신도 있고 수평 밀링 머신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런 정면 커터나 T홈 커터, 더브테일 커터 이런 것들은 수직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커터이고요. 그리고 메탈소나 이런 수평 밀링 머신들은 수평 밀링 머신에 사용하는 공구들입니다. 커터들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잘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은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공작물을 고정할 때 바이스에 물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이스에 물릴 때, 바이스를 설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인데요. 이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바이스의 평행도와 또 직각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라는 측정기를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떠한 기구인지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호 운동을 하는 측정자의 움직임이 레버와 기어에 의해서 확대되어
바늘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측정자의 움직임에 세로형, 가로형, 수직형 이렇게 세로형, 그리고 가로형, 그리고 수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채소 측정 단위는 이렇게 0.01mm가 있고 또 0.002, 0.001mm가 있습니다. 측정자는 구형에 많이 사용되지만 공작물의 재질이 연한 경우에는 적당한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정반에 올려놓고 하이트 게이지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작물 고정할 때 어떻게 다이얼 테스트 게이터를 사용해서 바이스를 설치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스의 공작물을 직접 고정할 때 이렇게 이 인디게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공구를 물리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개 더. 10V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요. 자, 먼저 바이스를 달기 전에 테이블 청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 바이스 설치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T볼트를 아까 닦은 T볼트를 테이블에 꽂고 그 다음 바이스를 올리겠습니다. 바이스 달기 전에 바이스 청소하겠습니다. 자, 바이스 밑면도 마찬가지로 천으로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닦은 바이스를 올려서 자리를 잡고요. 바이스 자리를 잡고 아까 껴놓은 T볼트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고정시키고요. 너트와 와셔로 일단 먼저 조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목표는 이 바이스의 수평을 잡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인디게이터입니다. 이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 바이스의 평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공구의 이름은 다이얼 인디게이터입니다. 자, 이걸로 바이스 평행을 잡아볼 건데요. 일단 이 인디게이터를 여기 아버에 껴봐야겠죠? 자, 먼저 인디게이터를 바로 직접 낄 수 없으니까 콜리척을 이용해서 껴볼 거예요. 자, 먼저 콜리척을 잘 껴주고요. 콜리척을 껴주고 인디게이터를 낀 다음에 일단 조여주겠습니다. 자, 조여주고 자, 이거를 가지고 저기 척에다가 밀링 척에 껴보겠습니다. 앞에서 찍어야 돼 이제.
설명할게. 자, 아까 이제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제 장착했고요. 자, 이 바이스의 평행을 맞출 건데, 자, 양쪽 T볼트를 양쪽 다 세게 조여놓고 바이스 평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한쪽만 어느 정도 조여 놓고요. 여기도 엄청 세게 조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만 조여 놓고 한쪽은 살짝 풀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여기 바이스의 고정조 부분에 일단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다시 잘 보세요. 자, 접근을 시키면 이렇게 눈금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어느 정도 접근을 시킨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의 눈금을, 자, 여기를,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요.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이 다이얼 눈금을 확인할 겁니다. 자, 지금 다이얼 눈금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겠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눈금이 좀 치우쳤는데요. 여기까지만 안 나오면. 아, 오케이. 여기서 이쪽으로. 바이스 평행을 맞추는 원리는 이 다이얼 인디케이터 눈금이 이쪽으로 왔다는 소리는, 눈금이 더 이쪽으로 돌았다는 소리는 이 바이스가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스를 맞출 때는 눈금을 확인해서 얘를 조금씩 쳐가면서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보았나요? 바이스 설치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 잘 보았습니까? 네, 다이얼 테스트게이터를 이용해서 평행도를 맞추는 작업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스 위에다가 공작물을 올리는데, 이 공작물을 물릴 때 틈새가 있을 때는 연한 구리판을 사용해서 견고히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스에 물려있는 부분보다 돌출된 부분이 많을 때는 클램프라는 보조 공구를 사용해서 보강을 하고요. 긴 공작물의 가공의 경우 바이스 2대를 테이블과 수평으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환봉과 같은 둥근 현상을 바이스에 설치할 때 V용 부분에 물리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유의할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밀링 바이스에 고정할 때 바로 짧은 쪽보다는 긴 쪽면을 먼저 물립니다. 그리고 고정할 때는 두께의 3분의 2 이상을 조에 물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물릴 때요, 공작물을 물릴 때 이 평행판을 사용해요. 이 평행판을 사용해서 물리게 됩니다. 평행판은 그래서 길이가 다 다르겠죠. 자기가 공작물의 3분의 2 지점 되는 평행판을 잘 사용해서 물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평행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작물을 물리겠죠. 이렇게 물릴 텐데요. 이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여유가 3분의 1만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물리게 되면 흔들흔들 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작물이 이 부분만 이렇게 물리게 되면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꼭 3분의 2 이상을 물리는 것을 유념해서 물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준면과 직각인 면을 절삭할 때는 바로 둥근 막대 환봉을 이용해서 이동조에다 공작물과 이동조 사이의 환봉을 이렇게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면의 공작물을 바이스에 공정할 때 평행대에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망치라고도 하고 해머로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작물 고정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공작물 고정은 이 테이블에 직접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부분은 바이스에다 고정을 한다는데 왜 테이블에다 직접 고정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작물이 바이스에 물리기보다 큰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볼트와 너트 부분이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클램프 부분이 이 육각 지지대가 있죠. 이 육각 지지대와 이 수평이 되게 맞춥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 조이는 부분에 균등하게 조이는 강하게 조여서 직접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우리가 학교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속 장치에 의한 고정 방법인데요. 이 부속 장치에는 앵글 플레이트나 마그네틱 척 등을 사용해 가지고 형상이 복잡한 이런 공작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공작물 고정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바이스의 공작물을 잘 고정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네, 기본 작업의 네 번째는 측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측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도면, 주어진 도면에 그 치수가 잘 맞는지 측정에 오류가 나게 되면 제대로 완성되는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내측조와 그리고 외측조, 이게 외측이에요. 그리고 아들자, 어미자 이렇게 깊이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측조를 사용해서 공작물을 측정하게 되는데 읽는 방법 또한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나는 부분이 아들자의 0 부분이 바로 어미자의 어느 부분? 7 부분에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mm로 처음에 읽고 그 다음은 이 자의 최소 눈금 값이 몇 mm인지 각 버니어 캘리퍼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0분의 1, 곧 0.05였어요. 그래서 0.05로 알고 최소 눈금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요. 그래서 0.05 곱하기 4 해서 바로 0.2mm입니다. 그래서 7 플러스 0.2 해서 7.2mm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할 때 옳고 그름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잘 수직이 되도록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바를 잴 때는 이렇게 수직이 되고 평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면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깊이바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측조의 단차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이 쓰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확대를 이용한 길이 측정이며 이 앞에 나온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더 정밀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이 0.01mm까지 읽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측 마이크로미터도 있고요. 안을 측정하는 내측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나사 마이크로미터, 여기에 있지 않은 깊이 마이크로미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를 읽는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 슬리브와 딤블의 이 수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슬리브의 눈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5, 6, 7, 8이에요. 그리고 밑에 숫자는 없죠. 이 밑에 숫자는 0.5씩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1번과 2번의 차이는 8인데 똑같이 8인데 여기는 한 칸이 더 있죠. 그래서 슬리브 눈금을 여기서는 8.5라고 읽고요. 여기 슬리브의 눈금은 8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딤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딤블은 여기가 35예요. 그리고 36, 37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이 일치되는 선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딤블의 눈금은 0.37, 그래서 측정값은 8.37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딤블도 5, 6, 7 이렇게 나와서 이 7이 일치가 되면요. 그러면 0.37,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8.87mm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는 측정값 읽는 게 정말 기본이에요. 우리가 측정값 이것들을 어떻게 읽는 건지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